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 보고의 세션,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미래법제사업본부의 연구성과 발표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백원희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법제 연구팀의 백원희입니다. 먼저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팀은 총 7분의 연구진이 계십니다. 4분의 저를 포함해서 4분의 박사급 연구원, 그리고 3분의 연구지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7명이서 202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저희 연구사업의 목표, 그리고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내용으로서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를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외에 제4장에서는 저희가 연구 네트워크 차원에서 다양하게 국내외 학술대회 또 그리고 MOU 체결을 통한 연구 공조 형태를 구성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수시과제나 또는 과제, 연구과제 외에 번역자료집, 번역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초 연구자료를 축적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2021년 글로벌 법제 연구사업은 미래지향적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법제 분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총 3단계에 걸쳐서 2020년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원내 연구진 회의, 그리고 외부 과제를 통한 학계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연구협의회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글로벌 사업 목표를 확정을 하였는데요. 이런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향후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공존해야만 하는 미래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법제 이슈 2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보시면 크게 연구 필요성은 글로벌 법제 사업은 3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슈를 선도하는 것, 그리고 지역 연구와 국제 연구 연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법제 분야의 글로벌 법제 연구의 필요성으로서 특히 중장기적 글로벌 법제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크게 본 사업의 목표와 어떤 필요성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특히 글로벌 현황과 지역, 개별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 분야의 종합연구로서 정부 정책 수립과 법제 정비 방향에 맞추어서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물론 개별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 현안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하고 또 전 세계 법제 및 최신 법률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국제적 법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합니다. 보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이슈 규범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글로벌 규범의 국내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국내 법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저희가 2021년 동안 수행했던 연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연구로서 수시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장단기 국가 입법정책 수립에 중요도가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서 원내 또는 원내외 연구진이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연구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021년에는 총 5건의 수시과제가 구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구과제로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라고 저희가 사업 목표에 맞추어서 1, 2, 3, 4의 4가지 시리즈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법적 분석, 그리고 미래세대의 출생과 관련되어서 법적 기반을 마련과 관련되어서 보조생식 의료 관련 글로벌 법제 동향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미래세대의 먹거리,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인 농업 분야에 있어서 그런 관점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 관련 법정책
좀 분석하는 과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서 디지털 정보 접근권 관련된 주제를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MOU 체결을 통해서 저희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법을 목표화 두었고, 그 중에서 저희는 AI 윤리 관련해서 법제화 방안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시과제는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노동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 그리고 스마트 농업 관련된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과제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연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수시과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럼으로도 연계되었고, 또 번역 자료집 형태로서 관련 법령은 별도로 번역되었으며, 이 관련 부처와 함께 저희가 또 학술대회를 구성해서 함께 또 연구공조를 펼쳤던 부분이 또 다시 수시과제에 반영되는 형태로 저희가 연구사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수시과제가 약 100면 이상의 볼륨감 있는 과제의 형태로 나온다면 글로벌 리거 이슈라는 이슈페이퍼는 보다 더 짧게, 그리고 단기 과제 중심으로 국제기구 또는 지역 분야의 새로운 규범,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 수행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 9건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자 하였는데요. 보시면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텔레워크라고 해서 스마트 재택근무 형태가 많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글로벌 법제 동향을 ILO라는 국제노동기구 또는 EU, 그리고 독일, 일본, 대만 등의 법률을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형태로 이슈페이퍼를 내었고요. 그 외에도 최근 오픈데이터라고 해서 오픈 액세스가 가능한 연구 데이터 공유회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의 주요 테마로 언급되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 데이터 접근성 제거를 위한 글로벌 규범의 형성과 과제라는 이슈페이퍼로 또 분석하여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7호와 9호를 보시면 이런 이슈페이퍼는 단순히 저희가 발굴한 형태가 아니고 부처와 긴밀하게 연결을 통해서 부처에서 요청한 형태, 즉 해양수산부라든지 과학기술부, 저희 사업 꼭지에서 또 연구과제와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슈페이퍼를 좀 구상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제 7호 보시면 유기수산가공식품 분야의 해외법지 연구라고 해서 동등성 인정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해양수산부에서 한 칠레 간의 동등성 인정협정을 좀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로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이를 저희가 미리 분석하는 어떤 국제법적 쟁점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형태의 이슈페이퍼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또 2018년부터 아마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 사업에서 우주법 분야의 과제 개발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저희가 유엔 내에 외기권위원회라고 해서 우주법 분야의 국제 입법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유엔 산하의 외기권위원회에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부의 입법 정책을 좀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오스트리아에서 이 외기권위원회가 열리는데 참석하지 못한 대신 과기부가 계속해서 민간우주산업 등을 통해서 우주정책 관련된 입법적 지원을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유엔 코프스라는 외기권위원회와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슈페이퍼 신청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화 동향을 분석하여서 과학기술부에 제공을 한 형태입니다. 이런 연구사업 외에 또 보시면 국내 및 국제 공동학술 형태의 저희가 네트워크 연계사업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연구과제의 효과적인 수행과 연구품질 제고, 그리고 국내 전문가와의 어떤 연구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그리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국내 및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학술 같은 경우에는 제1회로 한 4월에 디지털 사회의 법적 기반이라고 해서 프랑스 또는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까지 합쳐서 저희가 한불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하였고요. 이어서
저희 수시과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라고 해서 총 4권의 시리즈가 나오는 것과 연계해서 그 수시과제의 쟁점별로 관련돼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관련 부처나 또는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서 또는 과제와 관련되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로 총 4개의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저희가 올해 MOU를 체결을 하여서 그 위원회와 연구공조를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 또 인공지능 윤리와 법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이슈페이퍼를 수행하였던 AI 윤리 관련 법제화 방안 연구의 최종 연구 성과를 제5차 저희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런 학술대회 외에 또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강연을 듣고 그 글로벌한 그런 법제 이슈들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형태로 저희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리걸 포럼으로서 총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주제들을 보시면 단순히 저희가 주제를 발굴해서 강연 듣는 형태가 아니고 2000년 또는 2021년 동안 저희가 고민했던 주제들과 그리고 또 외부에서 받았던 중요한 이슈라고 했던 점들을 발굴을 해서 그리고 또 2020년에 저희가 번역을 하여서 배포하였던 자료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형태로 이 내용들이 결국은 과제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리걸 포럼을 구성하여서 총 10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4차 기본소득 실현과 제도화라는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경기연구원과 함께 조금 고민을 해서 작년에 2020년에 핀란드 기본소득 그 보고서를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핀란드 원어를 번역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아마 발간을 해서 이미 지금 탑재되어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개발 분야 전문가를 모아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하였고요. 또 제8차를 보시면 주요 국가 우주법 최신 동향이라고 해서 호주를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1년에 번역 자료지로 발간하게 될 호주 우주법 발간을 기념하여서 그 우주법의 내용과 향후 민간 우주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적 쟁점들을 좀 비교하는 형태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차, 제10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0년부터 저희가 그 번역사 사업 중에서 미래세대라는 중심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되게 그 하나의 목표로서 놓고 계속해서 관련 서적과 기초자료를 축적해서 번역해 왔는데요. 조직과 절차를 통한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속가능 원칙에 대한 재조명이라고 해서 독일과 우리나라 사이 뉴질랜드라든지 거기에서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지속가능성의 구체적인 법제화 내용들을 법제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번역서를 저희가 발굴을 했고 그 발굴이 이제 번역이 완간되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 번 더 이 포럼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미래세대를 통해서 2020년부터 연구해왔던 성과를 한꺼번에 제9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토론을 받아서 이제 향후 과제개발로 연계되는 형태의 9차 포럼을 개최하였고요. 2020년부터 또 고민했던 것 중에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향후 미래세대가 가장 겪게 될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주요 테마를 놓고서 민주주의와 인공지능이라는 그 2019년에 발간된 독일 서적을 저희가 완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나와 있는 아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동처분과 관련된 부분까지 저희가 우리의 시점으로서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인공지능 시대의 행정행위라는 쟁점으로 이미 번역에 그 감수에 참여하셨던 김중원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부하면서 과제 개발을 하는 형태로서 번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좀 깊은 토론이 있는 형태의 10차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국제기구 차원에서 사실은 글로벌 법제가 계속해서 해외 국제기구와 연계를 중점적으로 해왔던 아마 연구원의 대표적인 사업팀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사실상 해외 교류 차원이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단순히 국제기구를 직접 가서 만나거나 그런 교류 형태보다는 국제기구지만 국내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또는 국내에서 국제기구를 연계하고 있는
그 기관들과 함께 MOU를 적극적으로 맺어서 그 기관에서 국제기구에 그 제시하는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글로벌 사업팀에서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서 글로벌 법제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가는 형태의 것들을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 아마 성과로서 저희가 유네스코와 MOU를 4월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MOU를 체결한 걸로 끝나지 않고 협업연구라는 앞서 말씀드린 AI 윤리 관련 법제화 방안용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그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그 공조 체계를 통해서 연구를 협업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올해는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3일에 저희들 각각의 연구 성과 아마 유네스코 측에서는 AI 윤리 유네스코 공고가 올해 11월에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아마 통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그리고 국제기구 차구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윤리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권고가 없었는데요. 아마 유네스코 차원에서 올해 11월에 체결되었던 AI 윤리가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을 윤리 쪽 파트는 유네스코가 연구를 하고 저희 쪽 파트는 이런 윤리가 있을 것 중에서 다 법제화될 수가 없지만 법적 쟁점을 고체화시켜서 어떤 수위로 입법적 단계에서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그 법적 기반으로서 그 규율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저희 쪽으로 수행을 해서 시너지를 얻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 공조를 통해서 2021년 사업을 마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법제 연구 사업의 2021년 사업 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원희 글로벌 법제 전략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오늘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사회자본연구원의 전재경 원장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은 인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참 만에 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연구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채택한 주제들이 미래 법제에 어울리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미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 과제들이 대부분 선정됐죠. 2022년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직요? 네. 기본 그래요. 과제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과제와 내년도에 좀 연속되었으면 싶은 그런 테마를 한 서너 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컨대, 지금 네트워크 과제로 AI 윤리 법제화를 다루셨는데, 저는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한번 이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했는데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 AI 자체의 그 재산 능력이라든가 불법행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그러자면 AI의 독자적인 그런 행위 능력 제한되지만 그런 것들을 부여해야 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윤리에 그치지 말고 AI의 법인격을 좀 더 처음에는 이걸 막 독립된 연구를 하기 어렵겠으나 좀 한번 쟁점으로 다루어서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그 우주 쓰레기의 주요 국가의 국내 법제를 연구하셨는데 저는 이 우주 쓰레기의 경우에는
먼저 그 국제 규범이 좀 잘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관련된 국제 규범들에 대한 선행 연구가 2020년도나 그 이전에 있었나요? 작년에 관련된 연구를 일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어떤 예컨대 어떤 그, 우, 그 수행이었나요? 우주 관련된 국제 규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과제들을 수시 과제로 하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 쪽으로 한번 많이 쏘아 올린 쪽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폐기물들의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각국의 국내법으로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통상을 넘어서서, 우주법 차원에서, 국제 규범의 그 현재의 사각지대, 그리고 앞으로 또 규범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그런 문제를 연구하시면 지금 각국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스터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법 체계를 좀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걸 포럼에서 10회를 추진하시면서 아주 현재도 쟁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쟁점이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컨대 기본소득의 실험과 제도화를 다루셨는데 이거는 핀란드 걸 소개만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좀 논평도 하셨나요? 네, 사실장님이 다 그것을 알기가 어려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 1차적인 번역을 더해서 그와 관련된 저희가 향후 연구 주제와 관련되어서 쟁점들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축척하는 형태의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포럼만요. 책자는 그럼 번역만 된 걸로 핀란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자료는 번역만 1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 거 아까 번역하셨다 네네. 했죠? 근데 이 기본소득 문제가, 이론상, 포퓰리즘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매우 아주 크리티컬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나아가기는 좀 벅찰 텐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도 이후에 한번 포럼을 열어도 좋고, 이게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목적세, 탄소세와 같은 목적세를 전용할 경우에, 이게 현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이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계층들을 위해서 이 정의로운, 이렇게 전환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와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 기본소득의 실험과 제도화에서 후속의 과제로 좀 열어놓으시면 내년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슈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법적 쟁점인데 아주 이것도 역시 핫 이슈인데 백은희 박사님은 블록체인을 좀 한번 다루어 보셨어요?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투자는 좀 해봤어요?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이 블록체인은 알다시피 이제 하나의 기술이고 꼭 가상화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블록체인이 응용되는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좀 눈길을 돌리고요.
그 중에 하나,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블록체인을 연구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가상화폐 자산을 만날 겁니다. 근데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자산을 공인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집도 포기하고 가상화폐 자산으로 한탕 그냥 대박을 이렇게 한번 좀 기대하면서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 가상화폐 자산을 공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냥 블록체인은 그냥 기술인데 이것을 응용해서 가상화폐 자산으로 나가는 문제가 여기에 과세를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것을 합법화하는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이후의 문제로서 한번 가상화폐 자산을 좀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I에 대한 법인격 문제, 우주 쓰레기에 관한 국제 규범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기본소득의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 측면, 공정한 전환의 문제,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응용되는 가상화폐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도 이후에 한번 과제를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오승현 교수님이 원장님 말씀 많이 해주세요. 시간에 쫓기실 텐데 지금 여기 연구 중에 보면은 보조 생식 의료라는 말이 그 내용을 제가 좀 모르겠더라고요. 보조 생식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 그 실제 실무 용어에서 쓰이는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저는 그 정상적인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보다도 디지털맹, 그러니까 문맹 혹은 컴맹, 그 다음에 오는 디지털맹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우리 기능에 신체적인 기능이나 정신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 청소년들이 심각한 디지털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 연구에 포함이 됐는지 그 두 개는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조생식 의료는 그 최근에 그 되게 이슈화되었던 사유리의 그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과 대리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모자보건법상으로 난임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난임치료에서 보면 이 어시스턴트라는 그 의료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그 법적인 아버지가 없이도 어쨌든 그 정자를 이식받아서 실제로 또는 아니면 수정된 수정란을 이식받아서 할 수 있는 전체 의료생식 기술 자체를 보조생식 의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법적 문제로 가족법적으로 가면 대리모부터 시작해서 뭐 정자은행, 난자은행 각각의 의료와 관련된 여러 분야로 연결되어 있어서 미래 세대의 출산과 관련된 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새로운 이슈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출생보다는 어떤 한부모에서 출산이 사실의 어떤 성적 결정권과 연결되면서 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상 부모의 결정부터 법적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는 관점에서 저희가 모자와 함께 관련된 부분으로서 저희가 이것들을 좀 발굴을 하여서 이기평 박사님이 연구를 수행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디지털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부분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요. 사실 디지털맹이라는 부분은 이게 디지털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실상의 차별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를 수행하신 장민영 박사님께서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이 디지털 액세스가 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확대해서 사실상의 차별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EU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단순히 이게 단순한 어떤 지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들 실제로 디렉티브 형태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형태에서 법으로 들어오는 부분들까지 있어서 물품의 제조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기의 접속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조 사회 서비스까지에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되어 있는 사항까지 연구하셔서 저희가 이제 또 내용에 담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하니까 좀 잘 알겠고요. 이게 미래 세대 미래법제 연구이기 때문에 실버 세대들의 디지털 맹은 안 다루어졌겠죠? 그 부분도 같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훌륭합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1라운드는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좀 듣다가 마지막에 조금의 약간의 언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선영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인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또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법제연구원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특히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둬가지고,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될 이슈들을 발간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정책 수립과 법제 정비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전체를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느껴졌고, 법제연구원이 글로벌 무슨 팀이라고 하죠? 예, 글로벌 법제 전략팀입니다. 네. 예,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앞에 이제 글로벌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뭔가 약간 국제법과의 연계가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졌습니다. 이제 각국의 이제 법제들을 비교 연구는 굉장히 잘 하셨는데, 가령 호주의 우주법 같은 경우,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국제항공, 우주법, 국제조약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를 위해서는 사실, 이 국제법 전문가의 참여가 그래도 이 사업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9건의 글로벌 이슈 또 발간도 하셨고 여러 가지 포럼도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국제법 학자의 참여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다양한 전문가의 활용이 조금 더 더해지면 연구의 보고서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또 이 주제와 연관해가지고 다양한 학술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셨는데, 국제학술대회는 이제 한 번 한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 국내 학술대회는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국제학술대회 열기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다 이제 줌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를 모시기에 오히려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에는 줌을 활용을 해서 그런 국제 학술 대회 또는 국제 포럼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국제학술대회는 한불 학회인가요? 특정 학회랑 이제 연계가 됐는데, 많은 이슈들이, 다양한 학회랑 연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디지털과 관련된 거와도 이제 관련된 학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학회와의 연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학자들의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의문은 들어졌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학회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학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해서 학회를 통한 홍보를 활용을 하신다면, 예, 그 패널이라든지 참여자들이 다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졌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그 질문 중에 좀, 연구 방법인지, 제가 어느 파트였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연구와 국제 연구를 연계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셨는데 이 말이 저는 이 연구 방법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궁금해요. 지역 연구와 국제 연구를 연계한다. 지역 연구는 아마 비교법적 연구인 것 같고 국제 연구는 이게 국제 기구의 동향을 살펴본다라는 건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보내드린 저희가 그 PPT 아마 성과보고 자료 외에 저희 사업팀에서 사업 그 최종 심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드렸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 연구와 그 저희가 글로벌이라는 차원이 국제기구도 있지만 또 층 하나에서 보면 개별 국가에 대한 저희가 비교법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시사점 있게 주요 법률을 만들어가고 있는 개별 국가의 법제 동향도 분석하는 것이 있어서 지역 연구는 사실상 개별 국가의 연구이고 이것들을 연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EU를 보거나 또는 독일을 보시면 EU의 디렉티브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독일의 법으로 개수되거나 또 들어와서 전환되는 형태를 보는 것처럼 그런 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단순히, 각 국가의 법제라든지 정책들을 비교 연구를 이제 넘어서서, 국제 조약이라든지의 연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고, 또 이 사업팀에서 번역서도 굉장히 많이, 발간을 하셨는데요. 저는 관련된 그 국제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하고, 사실 이 번역서의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 용어 사용이라든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약에서 사용되는 것 또는 국내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혼동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번역서 발간할 때도 이 국제조약에서, 관련된 국제조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와의 통일성을 늘 그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으면서 약간의 마지막 질문 하나인데요. 아까 그 네트워크의 활용 또는 확대를 위해서, 특히 국제기구 중에서도 국내에 그러한 사무소가 있는 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물론 그러면 뭐 연락이라든지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이렇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있나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국제기구하고 그 컨택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하지 않고 국제기구는 오랜 동안의 회의 개최 결과가 있어서 직접 대면 회의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는 컨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해서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연구 프로세스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워킹 연구 그룹을 시작해서 그 워킹 연구 그룹이 1년 전 또는 2년 전에서 펀딩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 회의가 단연간 개최되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그 교류하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 성과로서의 어떤 공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사실상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국내에 나와 있는 한국 사무소를 컨택을 통해서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구 공조를 하는 형태를 과거적으로 했고 2018년 작년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OECD 뇌신경 그 과학과 관련되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펀딩을 하여서 약 2년간의 성과를 통해서 아마 김영건 박사님이 팀장으로 계셨을 때부터 시작을 하여서 결국은 저희가 같이 워킹그룹에 오랫동안 참여를 하여서 그것이 OECD의 그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발간이 되었고 그것들과 함께 연구 성과를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려서 그에 저희가 또 저희 부문이 있었던 부분으로 참여를 하였고 그와 관련된 성과 확산 차원에서 2020년에는 저희가 다시 이것들을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그 번역과 거기 해설서를 통해서 같이 출판하는 형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는 형태로 저희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국제법과 어떤가 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그 심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PPT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연구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법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관련된 부분들, 국제조약과 관련된 걸 원칙적으로 제일 먼저 저희가 비교법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연구진 내부에서 있는 두 분 박사님 역시 그 국제인권법이라든지 또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분들이 이미 계셔서 기본적으로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개별국가 입법까지 동향을 통해서 법제 개선 대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연구보고서가 체계가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고서상에서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주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만 저희가 성과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2021년에 우주 쓰레기 이슈페이퍼를 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이미 그 외기권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국제조약과 그 이제 UN 산하에 있던 외기권위원회가 사실은 그 우주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조약들 그리고 입법적 쟁점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여서 그 수시과제가 이미 나오고 난 다음 2021년도에 과기부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외기권위원회에서 당장에 필요한 것을 입법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대응할 것인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슈페이퍼를 발굴하여서 저희가 그것들을 또 주요 국가는 그러면 외기권위원회에서 나왔던 입법적 쟁점들을 개별국에서 어떻게 법제화했는지 보는 형태로 이슈페이퍼가 또 분석이 되는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저희 사업이 2020년과 2021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우리 전재경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마이크 잡으신 것 같은데 1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서요. 용어에서 텔레워크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 원격 근무나 원격 노동 이렇게 좀 되도록 한글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텔레워크는 가로 안에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안은 지금 미래 세대를 키워드로 이렇게 가져갈 경우에 우리 실정법제에서 아주 부족한 것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입니다. 미래 세대의 그 자유와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고 헌법에 따라서 환경권을 좀 실정법으로 구체화한다는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환경권에 관해서 법제연구원의 일부 연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법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것을 향후 한번 아젠다로 좀 올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격하게 칭찬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또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을 주셨고요. 또 일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4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